철가면. 춘희는 피해자가 되었다. 비록 그녀가 미장이의 팔을 부러뜨리기는 했으나 경기장에서 도망을 가버렸으니 승리는 당연히 미장이의 것이었다. 무당벌레는 가진 돈을 몽땅 털리고 말았다. 시합이 있던 그날 밤 춘희는 간수실로 끌려갔다. 그 안엔 무당벌레와 다른 간수들이 있었다. 무당벌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잘 들어도 바꾸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 남의 꿈을 빼앗는 거야. 그건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야. 그런데 바꾸셔. 넌 내 모든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어. 아마도 내년은 처음부터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너같이 나쁜 년은 죽어야 돼. 그는 끝내 분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서 구두발로 춘희의 온몸을 짓이기기 시작했다. 돼지 같은 년. 여기 있는 동안에 나쁜 년들을 많이 봤지만 너처럼 악질은 처음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나쁠 수가 있지? 죽어라. 죽어. 사정없이 쏟아지는 발길질 세례에 춘희는 몸을 웅크렸다. 그러자 무당벌레는 곤봉을 빼들고 머리고 엉덩이고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휘두르기 시작했다. 옆에서 포커를 치던 간수들은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시시덕거리며 춘희가 맞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혹한 매질은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는 동안 춘희의 마음속엔 서서히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코가 깨지고 이빨이 부러졌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녀의 입으로 흘러들었다. 찝찝한 피맛이 혀끝에 느껴지는 순간 마침내 그녀의 순정한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녀는 휘두르는 곤봉을 손으로 잡았다. 무당벌레의 시뻘겋게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의 머릿속에선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는 무당벌레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휘청하며 무당벌레가 뒤로 넘어졌다. 순간 춘희는 그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짐승처럼 사정없이 얼굴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춘희의 강철같은 이빨에 코가 잘려나가며 피가 솟구쳤다. 그것은 시합 전에 무당벌레가 가르쳐준 치명적인 싸움 기술이었다. 무당벌레의 비명소리에 다른 간수들이 달려와 춘희를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교도소 최고의 역사인 춘희를 제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간수들이 가지고 있던 곤봉을 빼들어 춘희를 마구 두들겨 댔지만 춘희는 멈추지 않았다. 무당벌레의 얼굴은 곧 피범벅이 되었고 귀도 뜯겨 나갔다. 그리고 부드러운 뺨이 물어뜯기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춘희의 얼굴도 이미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르는 간수들을 뿌리치며 짐승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잔인한 복수와 야만의 밤이었다. 춘희는 교도관들에 의해 초죽음이 될 정도로 가혹한 린치를 당했다. 그리고 개구들로 온몸을 결박당한 채 징벌방에 갇혔다. 빛도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방이었다. 그녀는 무서웠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들의 발소리만 들렸다. 그녀의 눈앞엔 오래전 극장에 불이 났을 때의 풍경이 떠올랐다.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연기가 눈앞을 가려 사방이 온통 캄캄해졌다. 그리고 다시 장면이 바뀌어 그 옛날 낯선 사내들이 그녀의 엄마인 금복을 강간하던 비 오는 밤의 풍경이 떠올랐다. 번쩍 번개가 치는 순간 금복의 허연 허벅지가 드러났다. 장면은 갑자기 바뀌어 이번엔 살을 찢고 뼈가 튀어나온 미장이의 부러진 팔이 코앞에 불쑥 나타났다. 온몸이 축축해졌다. 춘희는 모든 땅구멍에서 피가 솟아나는 환상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것은 땀이었다.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선 겨우 가르랑거리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이때 철커덩 하는 소리와 함께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춘희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가다밥 한 덩어리가 바닥에 던져졌다. 그리고 문이 닫히며 사방은 다시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겼다.
무당벌레는 죽지 않았다. 그는 병원으로 실려가 10시간이 넘는 긴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떨어진 살점이 걸레처럼 너덜거렸으며 날카로운 이빨에 물어뜯긴 부위가 흉측하게 벌어져 뼈가 드러났다. 코와 귀는 떨어져 나갔고 볼의 살이 뭉덩 잘려나가 어금니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의사들은 깨진 바가지를 꿰매듯 그의 망가진 얼굴을 철사로 얼기설기 꿰어 맞추느라 밤을 새웠다. 한 달 뒤 그는 얼굴을 감싼 붕대를 풀었다. 그리고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엔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쪽 뺨에 살이 떨어져 나가 어금니가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코가 잘려나가 콧구멍이 바로 눈 아래에 위치한 채 정면을 향해 뚫려 있었다. 비록 가까스로 상처가 아물기는 했지만 얼기설기 꿰맨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도저히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그는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식음을 전폐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며칠을 보냈다. 뜨거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라 마음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갔다. 얼마 후 의사들은 흉측한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그에게 알루미늄으로 가면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다시 거울을 보았다. 그런데 가면을 쓴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릴 때부터 언제나 뒤로 숨고 싶었던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면으로 인해 모두 가려진 것을 깨달았다. 무당벌레라는 별명의 계기가 된 검은 반점도 단단하고 차가운 가면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가면을 쓰고 흡족한 듯 거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그는 눈앞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박크쇼, 춘희의 얼굴이었다. 무당벌레가 병원에서 퇴원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을 때 춘희와 같은 감방에 있던 동료들의 생각은 다들 한 가지였다. 그것은 이제 벙어리녀는 꼼짝없이 죽었다 였다. 그날 춘희는 꿈을 꾸었다. 그곳은 벽돌 공장 근처에 관목들이 우거진 풀숲이었다. 교교한 달빛이 천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알몸으로 천천히 풀밭을 걸어 다녔다. 따뜻한 여름밤의 공기가 그녀의 맨살에 와 닿았다. 그녀는 싱그러운 여름의 향기에 취해 눈을 감았다. 그런데 갑자기 달빛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순간 온 세상이 하얗게 표백되었고 백열의 빛에 눈이 찌르는 듯 아파왔다. 눈을 질끈 감았지만 날카로운 빛은 눈꺼풀을 뚫고 들어와 칼날처럼 그녀의 망막을 쑤셔댔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다. 눈을 감싸쥐고 바닥을 뒹구는 동안 고통은 서서히 사라져 갔다. 그녀는 가까스로 눈에서 손을 뗐다. 여전히 빛은 날카로웠지만 처음보단 그래도 견딜만 했다. 천천히 눈을 뜨자 환한 빛 가운데 꿈인 듯 현실인 듯 한 사내가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내를 올려다 보았다. 사내는 얼굴에 은빛이 나는 철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가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눈 부위에 뚫린 구멍 속에서 두 눈동자만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을 춘희에게 바싹 들이댔다. 그리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음습한 목소리가 가면 뒤에서 흘러나왔다. 아직 살아있었구나, 박크쇼. 춘희의 목소리의 임자가 누군지 깨달았다. 그는 바로 무당벌레였다. 그는 감격한 듯 춘희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난 내가 죽었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나 몰라. 그런데 이번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박크쇼. 그래, 정말 다행이야. 내가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무당벌레는 춘희의 앞에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가면을 벗었다. 이윽고 가면 뒤에 감추어졌던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것은 세상에 다시 없는 끔찍한 괴물의 모습이었다. 잘 봐도 박크쇼, 이게 바로 내가 창조한 얼굴이야. 이래가지고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지. 춘희는 흉측한 얼굴에 겁을 먹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무당벌레는 다시 얼굴에 가면을 쓰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 바크셔. 난 널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어. 왜냐하면 그건 너에게 너무나 행복한 일일 테니까.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철가면의 인생은 하나의 선명한 목표로 깨끗이 정리되었다. 그것은 바로 복수였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에겐 복수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으며 그 복수의 대상인 춘희만이 그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존재였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부터 무당벌레 대신에 철가면이란 별명을 새로 얻었다. 철가면의 집요한 복수가 시작된 이후 그가 춘희에게 저지른 것은 차마 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것들이었다. 처음에 춘희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더 좁은 징벌 방으로 옮겨졌다. 여전히 빛도 한 점 들어오지 않은 칠흑 같은 방이었다. 그녀는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대소변을 해결하고 똥 옳는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그 위에서 잠을 자야 했다. 간수들은 이따금씩 문을 열고 그녀가 죽었는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그녀의 몸을 쿡쿡 찔러보곤 했다. 그들은 춘희의 몸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에 한결같이 인상을 찡그리며 수건으로 코를 가렸다. 그녀는 완전히 짐승처럼 다뤄줬으며 그녀의 뚱뚱한 몸은 자신이 눈동으로 버무려졌다. 언젠가부터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좁은 징벌 방 안에 구더기가 들끓기 시작했다. 천장이고 벽이고 가리지 않고 사방 천지가 온통 구더기로 뒤덮여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구더기가 새카맣게 달라붙어 입술과 눈꺼풀 위를 기어다니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철가면은 곧 본격적으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독자 여러분, 그것은 춘희가 여자로서 겪기에는 너무나 모질고 끔찍한 것들이어서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다만 철가면은 춘희가 모진 고통의 비명을 지를 때마다 옆에서 속삭이곤 했다. 바크셔, 너는 아직 진짜 고통이 뭔지 몰라.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를 실망시키지 마. 이 엄살쟁이야. 그는 춘희에게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며 혼자 즐거워하기도 했다. 내 계획을 한 가지 얘기해 줄까? 언젠가 난 내년의 가죽을 모두 벗겨버리고 말겠어. 그러나 절대로 죽이지는 않아. 너는 두 눈을 똑똑히 뜨고 가죽이 벗겨진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거야. 어때, 바크셔? 재밌지 않겠어? 그는 해부학자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춘희의 가장 예민한 신경을 찾아내 자극했고 징벌방에선 언제나 춘희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멀리가 춘희가 있던 간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간호사는 창살을 붙잡고 혼자 중얼거렸다. 개 같은 놈, 이러다간 내가 벙어리 년을 죽이기 전에 저 새끼가 먼저 죽이고 말겠어. 그러나 춘희가 죽을 일은 없었다. 철가면은 춘희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각성제를 먹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그녀가 갑작스럽게 죽을까봐 온갖 구급약들을 준비해 두었다.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건강제가 든 주사제를 놓기도 했다. 춘희는 희귀한 임상동물처럼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다. 그리고 동물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주어졌다. 고문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다. 철가면은 고통이 면역되지 않도록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있는 신경을 찾아냈다. 모진 고통 속에서 춘희는 자신의 육체가 점점 지워져가는 것을 느꼈다. 대신 남달리 예민한 감각만이 살아남아 어둠 속을 더듬거리고 있었다. 시간은 완전히 정지했으며 좁은 징벌방 안의 어둠은 점점 더 넓게 확장되어 무한한 우주를 향해 퍼져 나갔다. 그러다 마침내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어둠 속에 문득 새로운 빛과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춘희로서는 처음 겪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환상을 보았다. 과거의 장면들은 아무 때나 꺼내볼 수 있는 도서관의 책들처럼 바로 앞에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다. 그 책들은 그녀를 과거로 안내할 타임머신이었다. 그 옛날 앞을 볼 수 없었던 문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자유롭게 과거를 넘나들었다. 그리고 이미 그녀의 주변에서 사라진 것들을 다시 만났다. 금복과 문, 쌍둥이 자매와 생선 장수, 그리고 멀리 어둠 속에서 코끼리 전보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전보는 이전보다 훨씬 더 덩치가 커져 산처럼 거대했으며 신비로운 광채로 휩싸여 있었다. 춘희는 전보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빛에 눈이 부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춘희는 전보에게 물었다. 난 어디에도 없어. 이미 난 오래전에 사라졌으니까. 전보는 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럼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건 뭐지? 후후 꼬마 아가씨, 그건 바로 너의 기억 속에 있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넌 이미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기억이란 신비로운 것이지. 그런데 왜 난 사라지지 않지? 당연하지. 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나도 빨리 사라지고 싶어. 여긴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너무 외롭고. 꼬마 아가씨, 너무 엄살 부리지 말고 그래도 살아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죽음보다 못한 삶은 없어. 춘희와 전보의 문답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광막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냈다. 그녀는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남으로써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칠흑같이 어둡고 좁은 징벌방 안에서 마침내 자유를 찾아냈던 것이다. 왕족. 철가면의 복수는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 그는 감방을 순찰하던 도중 갑자기 복도에서 쓰러져 자신의 목을 잡고 캑캑대다 온몸에서 피를 내뿜으며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뜻밖의 사건이었다. 비록 춘희에게 물어뜯겨 얼굴이 망가지기는 했어도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던 그였기에 간수들은 그의 죽음을 기이하게 여겼다. 교도소장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가 있었지만 아무런 타살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조사 요원들은 철가면의 죽음을 단순한 괴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바크셔, 춘희는 다시 동료들이 있는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포주와 정상가리는 이미 사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모두 이감을 가거나 출소를 해 감방 안은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운 죄수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들 가운데 눈에 띄게 아름다운 한 여자가 있었다. 비록 푸른 수위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부신 자색은 굵은 쇠창살 뒤에서도 가려지지 않았다. 언제나 슬픈 눈으로 창살 너머 푸른 하늘을 쳐다보는 그녀의 자태는 더없이 고혹적이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숭고한 감동에 젖게까지 만들었다. 금복이 한때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평하던 아름다움, 그녀는 바로 수련이었다. 수련은 춘희를 보고 한눈에 그녀가 한때 자신의 연인이었던 금복의 딸임을 알아보았다. 비록 얼굴은 한 번밖에 마주친 적이 없으나 그녀는 춘희의 남다른 외모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춘희는 오랜 고문과 독방 생활에 심신이 지쳐 있어 미처 그녀를 알아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약장수와 함께 달아났던 수녀는 어떻게 춘희가 수감된 감방에까지 오게 된 걸까? 거기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지우고 신분을 바꾸려다 실패한 한 고골이 대금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수련과 함께 달아난 약장수는 평대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로 가서 정식으로 혼인을 했다. 그곳에다 이미 금복으로부터 빼돌린 돈으로 집을 마련해 두었을 뿐 아니라 모기 좋은 곳에 새를 놓을 건물과 땅을 사두는 등 미리부터 이주할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다. 약장수는 그 도시에 정착을 하자 곧 건물을 빌려주고 모은 돈으로 가까운 장사치들에게 조심스럽게 고리대를 놓기 시작했다. 돈은 돈을 낳았고 곧 근처 상인들 가운데 그의 고리대를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재산은 급속도로 불어났다. 하지만 그 일이 그다지 깨끗한 일은 아니었다. 여기저기 고리대를 놓다 보니 돈을 떼이는 경우도 있었고 이자를 제때에 안 내는 자들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주먹을 쓸 줄 아는 사내들도 필요했고 셈에 밝은 자도 필요해 어느새 그는 밑에서 일하는 자들을 여러 명 거느리게 되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떼인 돈과 이자를 받아냈으며
집과 세간을 차압해 경매에 넘기기도 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그는 다시 건물을 사들였고 그곳에서 받은 세는 다시 고리대를 놓는 식으로 재산은 아메바처럼 스스로 중식을 거듭해 그는 곧 그 도시에서 소문난 알부자가 되었다. 그것은 자본의 법칙이었다. 하지만 약장수는 차가운 기계처럼 꾸역꾸역 돈이나 모으는 미련한 부자는 아니었다. 비록 남부럽지 않게 돈을 모았고 세상에 드문 절색을 아내로 얻었지만 그는 한낱 약장수와 창녀에 지나지 않았던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겼다. 금복은 후에 크게 돈을 번 뒤에도 자신이 한때 부둣가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심지어는 거지 생활을 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 떠들기까지 했는데 같은 산골 마을에서 자란 약장수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금복과 약장수의 차이였다. 그가 평대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로 몸을 숨긴 것도 바로 자신들의 근본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그는 단지 부끄러운 전력을 숨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점차 새로운 과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짜 족보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 일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족보를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원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 족보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그의 할아버지는 삼전승을 두루 지낸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으며 그 윗대로 올라가면 임금과 친척지간이요 몇 대를 더 올라가면 촌수를 따져볼 것도 없이 그의 조상 자신이 바로 임금이었으니 약장수도 곧 왕족이 되는 셈이었는데 족보가 어찌나 치밀하고 정확했던지 아무도 그가 왕족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족보를 만들고 나자 그는 이번엔 자신이 지워진 과거 대신 새로운 스토리를 채워넣기 시작했다. 그 각색본에 따르면 비록 왕족이긴 하나 자신은 뚜렷한 신념을 가진 공화주의자이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일찍이 서양에 유학을 다녀와 새로운 문명을 두루 섭렵했지만 군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선 자신이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운둔하며 산다는 거였다. 물론 정부에서 몇 번이고 그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려고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말로만 공화국의 대표이지 실로 전제군주나 다름없는 장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자신은 결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였다. 그의 뛰어난 언변이 그의 위장술에 한몫했음은 물론이었다. 시대를 잘못 만난 탓에 속세에 묻혀 사는 불운한 왕족, 그것이 바로 뒤에서 가난한 상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고리대금업자가 위장한 겉모습이었다. 한편 약장수는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각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카페를 자주 찾아가 그 지역의 예술가들과 직접 교분을 나누기도 했다. 기실 언변이 뛰어나긴 했으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로서는 배타적이고 콧대 높은 예술가들과 어울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험악한 장바닥을 떠돌며 눈치껏 살아온 덕분에 약장수는 그들과 어울리는 요령을 한 가지 터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는 거였다. 그것은 무지를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식과 예민한 예술적 안목 그리고 높은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으며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 연출과 적당히 예의 바른 미소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짧고 인상적인 멘트 하나면 물론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을 익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약장수는 특유한 언어 감각과 뛰어난 모방 능력으로 곧 그들과 무리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여러 카페를 전전하며 다양한 부류의 예술가들과 교류했는데 카페마다 각기 모이는 부류가 달랐다. 말하자면 문인들이 주로 모이는 카페가 따로 있었고 화가들이 모이는 카페 또는 음악가나 평론가들이 모이는 카페가 각각 달랐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약장수는 한 카페에서 주워들은 얘기를 다른 카페에서 써먹는 식으로 대화에 끼어들었고 그 효과는 놀랄 만큼 좋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멘트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형식주의는 모방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죠. 보르헤스는 프랑스 영화에 대해 지리함에 대한 열광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헐리우드 영화는 무엇에 대한 열광일까요? 요즘 소설은 점점 더 미니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마도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진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런 식의 짧은 말 한마디면 사람들은 대개 그의 통찰력에 놀라며 의심 없이 그를 자신들과 같은 부족으로 인정해 주었다. 혹 누군가가 그의 언급에 대해 좀 더 깊이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그는 신중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물러서곤 했다. 글쎄요. 그냥 제 짧은 소견이 그렇다는 것뿐이죠. 그리곤 커피를 한 모금 찔끔 마시며 다음과 같은 말로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이번 문학상은 심사위원들이 너무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요? 물론 그 작가가 훌륭하다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그 정도면 언제나 충분했다. 그가 한마디 던져놓으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떠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적당히 미소를 머금고 앉아 듣고 있기만 하면 되었다. 그것은 토론의 법칙이었다. 지식인이란 부류는 대개 음험한 속셈을 갖추고 있어 좀처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한편으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론 아무하고도 적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화는 언제나 수박 겉핥기일 수밖에 없었으며 약장수는 그 점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련이었다. 그녀의 집안 또한 조상 대대로 벼슬을 산 명문가에 수련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양갓집 교수로 행세를 했으나 창녀 출신인 그녀가 타고난 천기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게다가 사내들이 한번 보기만 하면 영원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미모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약장수가 늘 불안해한 것도 당연한 노릇이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약장수가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수련이 시장에 나가 장을 보는데 한 사내가 그녀를 알아본 거였다. 그는 전국의 장을 찾아 떠도는 약장수로 수년 전 평대의 유곽에서 만났던 수련의 뛰어난 미모를 잊지 않고 있었다. 주변이 환해질 만큼 아름다운 수련의 모습은 누구라도 좀처럼 잊기가 어려웠지만 그가 특별히 수련을 기억하는 것은 오래전 수련이 포주에게 들겨 맞다 달아나 금복에 의해 구출됐던 그날 밤 그녀와 사달을 일으켰던 손님이 바로 그였던 까닭이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수련의 청초한 아름다움은 조금도 빛이 바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층 더 완숙해진 자태로 뭇 사내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그는 수련에게 다가가 덥석 허리를 껴안았다. 요년 그동안 안 보기에 어디 가나 했더니 이렇게 먼 데까지 굴러왔구나. 우리 그날 일은 다 잊고 어디 가서 회포나 풀자꾸나. 단골이라고 공연히 바가지 씌울 생각은 말고. 수련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기겁을 했다. 이보시오. 사람을 잘못 알아도 유분수지 멀쩡한 아녀자에게 이 무슨 난데없는 행자요. 그녀는 영문을 모르고 봉봉히 서 있는 엿장수에게 짐짓 호통을 치고 자리를 떠났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수련이 집으로 돌아가 엿장수를 만난 얘기를 하자 엿장수는 뭔가 불길한 예감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한 사내가 은밀히 약장수를 찾아왔다. 바로 엿장수였다. 그는 며칠 동안 수소문에 수련과 약장수가 감쪽같이 신분을 속인 채 그 도시에서 행세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엿장수는 담배를 피워 물며 약장수에게 말했다. 살다 보냐 누구나 자신이 원치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죠. 저도 장바닥에서 엿이나 팔고 다니는 신세지만 모 형편에 따라서는 약을 팔 수도 있고 또 정 급하면 몸을 팔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더군요. 말을 빙빙 돌리는 엿장수를 보고 있던 약장수가 물었다.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요?
글쎄 딱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어떤 사실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꽤나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약장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원하는 게 얼마요? 글쎄요, 그건 사장님이 비밀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말 돌리지 말고 원하는 게 얼만지 얘기하소. 정 그렇다면 얘기를 하지요. 평생 시골 창으로만 떠돌다 보니 저는 이제 목도 아프고 무릎도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젠 그저 어디 조용한 시골에서 엿도가나 하면서 살고 싶은데 모아놓은 돈도 없다 보니 그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약장수는 엿장수에게 엿도가를 열 만한 돈을 내주었다. 제법 큰 돈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대신 엿도가를 열 때 가능한 한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열 것이며 다시는 그들이 사는 도시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다.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된 엿장수는 입이 쭉 찢어져 그리 하겠노라고 몇 번이고 다짐을 하며 돈을 받아지고 그 도시를 떠났다. 그런데 본시 만족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했던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엿장수는 다시 약장수를 찾아왔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죠. 나도 그 생각을 가능하면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생각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땐 차라리 그냥 속 시원히 다 말해버리고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약장수는 다시 돈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 엿장수는 다음엔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이러다간 답답해서 제 명대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장수는 한껏 엿장수의 농간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사내가 아니었다. 그는 엿장수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할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에겐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그것은 바로 엿장수의 입을 영원히 봉해버리는 것이었다. 그 도시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마당에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고 싶진 않았지만 그의 입을 막을 방도가 없는 한 그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엿장수가 수련에게 넌지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자 가뜩이나 엿장수에게 감정이 많았던 수련도 쾌히 동의를 했다. 며칠 후 엿장수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을 때 집엔 수련만 혼자 팀마루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그녀는 엿장수에게 약장수는 급한 볼일이 있어 잠깐 나갔으니 그동안 목이나 축이라며 술상을 내왔다. 엿장수는 앞에서 술을 따라주는 수련의 고혹적인 자태에 홀려 자신도 모르게 넙죽넙죽 그가 따라주는 대로 한정없이 술을 받아 마셨다. 그리고 곧 대자로 길게 뻗어버렸다. 이때 병풍 뒤에 숨어있던 약장수가 나타났다. 그는 수련과 함께 뻗어버린 엿장수를 꽁꽁 묶어 뒤란으로 끌고 갔다. 그리곤 엿장수를 이미 파든 구덩이에 산채로 묻었다. 이때 모든 비밀은 땅속에 묻혀 영원히 지워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태가 흘렀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수련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약장수와 금슬 좋게 잘 지냈으나 나이도 많고 별 매력도 없는 약장수에게 점점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다른 사내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것은 권태의 법칙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연인은 약장수가 카페에서 만나 교류하던 한 시인이었다. 비록 중앙문단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으나 그는 그 도시의 향토 문인들로부터 유울에 제법 격이 있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 그는 우수에 찬 깊은 눈매와 부드럽고 긴 머리카락 그리고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사내였다. 두 사람은 약장수의 눈을 피해 밤낮으로 사랑을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시인은 지나치게 믿은 수련은 그만 자신이 가진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다. 그것은 사랑의 법칙이었다. 시인은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실은 과거의 장녀였으며 심지어는 남편과 공모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무서운 여자라는 사실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런 끔찍한 비밀을 혼자서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 여린 감성이 문제였다. 이즈음 약장수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한 평론가가 그룹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큰 실수를 한 것이었다.
여러 복잡한 일로 정신이 없었던 통에 그는 바로 얼마 전 그 카페에서 주워들은 얘기를 다른 자리로 착각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말았다. 상대가 자신의 부족인지 아닌지를 다른 어떤 부류보다 더 예민하게 감지하는 그들은 마침 얼마 전부터 약장수의 수상쩍은 언동을 주위해 지켜보고 있던 참이었다. 누군가 약장수에게 그 사실을 지적했다. 선생, 그건 이미 지난주에 최 선생이 한 말 아니오. 그러자 약장수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당황해서 횡설수설했다. 하하, 그러게 말이오. 그러니까 내 말은 최 선생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이 바로 최 선생의 생각이니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결국 한 생각이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이번 연주회는 별반 새로운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그는 이번에도 애써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아무도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차가운 눈길로 약장수를 쳐다보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물리적인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그들은 마치 이리 무리에 잘못 끼어든 승랑이를 쫓아낼 때처럼 냉담하고 잔인해져 있었다. 그것은 지식인의 법칙이었다. 약장수는 모든 것이 끝장났으며 자신이 떠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카페를 떠나기 전 좌중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이보시오들, 이제 심판을 그만두고 링 위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게 어떻겠소? 약장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형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결국 세상에서 비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비밀은 오직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을 때에라야 비로소 비밀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순순히 자백했다. 경찰은 그의 집 뒤뜰에서 이미 심하게 부패한 엿장수의 시체를 찾아냈다. 수련도 약장수와 함께 범죄를 공모한 제목으로 체포되었다. 그것이 그녀가 춘희가 있는 감방으로 오게 된 사건의 전말이었다. 한때 왕족으로 잘못 알려졌던 약장수는 얼마 뒤 사형대에 목이 달리고 말았다. 하지만 수련은 뛰어난 미모로 교도소장의 눈에 띄어 사형이 연기되었다. 교도소장은 자신의 사무실 옆에 있는 특별 감방에 수련을 가둬놓고 수시로 드나들며 욕정을 해결했다. 그곳은 그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화장실과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퇴임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지저분한 과거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오랫동안 변기와 같은 역할을 한 수련을 서둘러 사형대에 보내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약장수와 창녀였던 두 사람의 파란 많은 인생은 모두 형장에서 마감하고 말았다.